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돼 있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떻든 중도든 간에 모든 국민들이 지금 언제 하냐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하면 공무원들은 그걸 밝힐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 일정을 밝혀야 된다. 이걸 안 하는 건 이건 직무유기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미국의 민간 국가 리스트라는 게요, 원자력, 인공지능 등 이제 첨단 기술의 협력을 제한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 추미애 의원도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만큼 미국에게 과잉 충성한 정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올랐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소개를 안 드렸네요. 네, 신용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오창익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네, 자 추미애 의원님 연설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윤석열이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올렸을까요? 아니 불안한 나라가 된 거예요. 불안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평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싶은 분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무역으로 먹고 사는 곳 세계 속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뭐 그 전에 말씀드리면 스웨덴의 모 대학에서 매번 민주국가를 내고 있잖아요. 형편없이 떨어져가지고 40대 후반으로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이미 진행된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아주 창피한 일이고요. 그래도 한국이 아시아에서 일본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권위주의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한국과 미국이 신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렇지 않네, 통제가 안 되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네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내란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작전지휘권 문제도 있는데도 군병력을 함부로 투입했고 그 다음에 평양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짓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놨다가는 이거 큰일 아니야? 이 사람들 정말 북한처럼 가는 거 아니야? 통제할 수 없는 핵무장 국가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든 거고요. 더 큰 문제는요. 이게 2달 전 문제인데 네. 우리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아니, 정부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아직? 그러니까 아니 바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완전 무정부 상태인 거죠. 자, 네. 구독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국내에선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도 못했던 뭐 재난이 반복되고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도대체 민간 국가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같이 상대하기 어려운 권위주의 국가, 이상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그거를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2달 동안. 아주 심각한 상태고요. 탄핵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는 걸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태라고 봅니다. 민간 국가라고 해서 이제 SCL이라고 부르죠. 이 중에는 이제 테러리스트 국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안보 그리고 핵 비확산 이런 것들을 이제 탈퇴하려거나 위반하려고 하는 국가. 대표적으로 이 민간 국가로 지정돼 있는 국가를 보면 우리 국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리비아, 북한, 수단, 시리아, 이란, 쿠바, 뭐 그 외에도 이제 몇 개 나라들이 쭉 있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가들만 봐도 우리 국격이 이와 비슷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첨단 기술 접근이라든지 미국과의 연구 협력, 기술 공유 이런 것들에 이제 제한을 두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엊그제 이제 광화문 집회 안국동 쭉 이렇게 돌아봤지만 계속 성조기 흔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바이든 날리면이라고까지 하면서 커버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도 임기 말 또 트럼프 행정부 초기 해서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국정은 팽개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오늘 경향 제목에 이렇게 돼 있죠. 2년간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그래서 또 한동안 또 무분별하게 중구난방식으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어떤 조기 대선 이런 걸 염두에 둬서 그랬는지 많은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논리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고 또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장착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국에서 어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민간 국가로 지정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국은 오로지 자기들 국익만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의 말로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념과잉적 그 대응도 많이 했고요. 그냥 길거리의 지지자들은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외교적 참사를 겪었잖아요. 이게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참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때는 외교부 장관은 그만둬야 되거든요. 알지 못했다는 거. 그것도 2달 동안 알지 못했다는 거 아주 심각한 사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은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요. 국힘은 더 나갑니다. 반성은 안 하고 기껏해야 권성동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는 있네. 2달 동안 몰랐던 걸. 그렇지만 민주당 탓이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어떤 탓을 이야기하는 아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무슨 탄핵을 남발했다면 예산을 안 줬다 이런 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민주당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 민주당 외교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소위 발목을 잡았다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정말 국가의 운명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민주당 탓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12.3 내란 이후에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또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면 여전히 민주당 탓, 국힘 내에서 나오는 게 민주당 탓. 민주당이 현재 지금 기준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나요? 다수당이 그러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내각제로 어떤 입법부가 지금 행정까지 같이 하고 있나요? 도대체가 무엇을 그러면 그날 밤 12.3 내란의 밤에는 갈 여유가 있고 정신이 있고 물론 모르고 갔겠지만요. 갔다고 선의로 해석을 해보겠지만 그런 정신이 있고 이 민간국가 같이 중요한 사안을 지정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나요? 외교부는. 특히나 이제 국익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그들 주장대로 발목을 잡았다 치고 그런데 최소한 이런 외교 이런 부분에서 발목 잡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 주장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기승전 민주당 탓, 기승전 이재명 탓. 이젠 제발 그런 것 좀 떨쳐버리고 최소한 아무리 비상시국, 위기시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책임지는 이 정부, 정권, 행정부의 일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박근혜 때도 탄핵이 됐는데 민간 국가로 지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 탓은 뭐 전혀 근거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불법 계엄에 미국이 가진 입장의 문제라고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핵무장론이라든가 무분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렇죠. 이거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니 이건 빨리 탄핵을 인용해서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그러니까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핵무장론도 뭐 다수 국민들이 얼핏 들으면 근사하게 들릴 수 있지만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국제사회에서 절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단박에 북한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경제 제재를 만약 북한 수준으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나라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북한은 뭐 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어렵게 살면 또 노하우도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잘 살던 나라, 이 정도의 소비를 물론 어려운 분들 많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잘 살던 나라가 갑자기 4만 달러 가까운 나라가 급전직하로 떨어지면요. 이건 정말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다음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인데 일부 극성 지지자들 뭐 반공을 내세우고 뭐 중국과 싸워서 이기자 뭐 중국 공산당을 괴멸시키자 이런 분들의 기분을 좀 좋게 할 얘기 정도를 가지고 국가의 운명을 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어느 정파가 집권하든지 간에 국가 목표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도모하는 게 국가의 제일 목표인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윤석열이 이걸 흐트러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당 못하게 미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좀 서운한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게 그동안 미국 한미일 동맹, 항미일 동맹, 뭐 아시아 태평양 전력에 협조하고 뭐 이런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미국은 통보도 안 해주고 난 니네랑 안 놀아. 이런 푸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문제지만 그런 푸대접을 자초한 윤석열 정권 정말 규탄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통보를 안 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잠시 또 잊었는데 이 내란이라는 아주 초유의 사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하늘이 흔들릴 정도의 일들을 겪다 보니 자, 그때 어땠습니까? 외교장관이 소위 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안 받았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그 외교 그 주한 미국 대사는 거의 막바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인사도 있었을 거고 이민사 차원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쨌든 안 받았어요.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리고 지금 대리대사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분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업무 협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자, 과연 왜 연락을 안 받았고 연락을 안 했을까? 이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어땠습니까? 미국 모르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수도 없이 우리가 도청설이 많이 나왔죠. 미국은 도청을 해서 알게 됐다 등등등 여러 설들이 나오게 됐죠. 어쨌든 뭘로 알았든 간에 가장 우방국이라고 자임하던 미국, 또 우리도 미국을 가장 우방국이라고 자임하면서 심지어 헌법재판소 앞에 지나가려고 이렇게 하면 너도 중국이냐 얘기해봐라. 또 경찰이 막으려고 그러는 게 경찰한테다 대고 당신도 친중이냐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조기를 들고 지지하고 있는 그 미국. 그런데 미국 전화도 안 받고 협조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몰래 친위 쿠데타를 해놓고 이제 미국에 어떤 말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지정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미국은 기분이 나빴죠, 당연히. 저는 그 태극기 세력 아니라 성조기 세력 있잖아요. 지금 네네. 뭐 대한민국 경찰관들 보고 너 중국 경찰이냐라고 하는 이분들은 이런 끔찍한 사태에서는 그래도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데도 내부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뭐 성찰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원칙적인 모습이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정말 중요하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구원시켰고 해방시켰다. 우리의 은인이다.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동의한다, 인정한다. 그러면 이런 사태에서는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사에 전화도 안 받는 사태에서는 정말 분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말아먹을 놈들 해야 그렇죠.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잣대도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람들인가? 물론 알죠. 선동 받았으니까 가스라이팅 당했으니까 그렇지만 성조기 세력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당신들이 일관되게 나라 걱정을 한다면 지금 좀 달리 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점인데요. 윤석열조차도 이 내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걸 노골적으로 사실은 이제 아직도 대통령의 지위가 법적으로 있다라고 본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이죠. 뭐 선관위 서버 그 난입하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 중국의 일종의 탓으로 돌리면서 했던 부분이 있고 옥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동하는 어떤 그런 발언이나 글들을 그렇게 남발을 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 정도 되고 했으면 본인들 그걸 지정하고 헛소리를 한 윤석열을 욕하거나 국민의힘을 탓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면서 여전히 성조기를 흔든다는 게 지금 말씀대로 논리도 없고 현실에 대한 자각도 못하고 있는 정말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특징을 들어보면요. 보통 우리는 이제 뭐 이어폰을 끼거나 이제 블루투스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핸드폰에 볼륨을 올려서 그냥 듣고 그렇죠. 있어요. 네네. 네, 그게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다중에 대한 예의가 없다. 매너 없는 네, 거죠. 두 번째는 보면요. 공중파조차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는 유튜브 외에는 아예 보지 않는 거죠. 아주 폐쇄적이고 편협된 정보만 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민간국가 지정 이런 것도 모를 가능성이 모릅니다. 있나요? 모른다고 저는 볼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냥 이분들은 아직도 6.25 때 미국이 도와줬다. 그리고 어릴 때 교육받았던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라. 이 수준의 사고에서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 중국 간첩설을 유포시켰던 이상한 언론 아닌 언론 네네. 스카이데일리의 스카이가 뭔지 말씀드렸나요?
전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원래 저는 신천지 쪽에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네. 네. 그게 아니라 부동산발 찌라시였대요. 아, 원래 그랬죠. 네, 출발이. 그래서 스카이의 맞아요. S가 서초, 예. K가 강남, Y가 용산. 와. 네. 강남, 서초, 용산구의 부동산에 그 갖다 놓는 뭐 무료지가 예. 스카이 데일리였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부동산하고 네. 주식 증권 해서 무까지 하고 이메일로 이렇게 구독하는 사람 뿌려주고 이런 아니, 그래서 거였었죠. 저는 원래가. 그 2년 전 뭐 이럴 때 그 실무를 영접했던 분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아니 그 스카이 하면 우리가 듣기로는 뭐 세계 뭐 하늘 뭐 아니, 이런 뭐 하다 보니 이런 대학교일 느낌,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했는데 와, 서초, 강남, 용산이구나. 그 정말 기괴하잖아요. 이 사람들 놀고 있는 방식들이. 이 지금 이제 민간국가 지정권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요. 결국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정부가 똥을 싸놓고 민간 기업이 감당하고 그러네요. 허덕거리고 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잖아요. 중국가하고의 경우에서도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닫고 다 철수하고 이러면서 아야 소리도 못하고 지금까지 감당하고 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한 위기설에 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첨단 기술 접근, 연구협력, 기술 공동 이런 것들에 아예 자료 접근 이런 것들을 다 막혀져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반도체, 뭐 첨단 바이오 이런 산업들의 치명적 타격이 곧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이 가면서 이게 언제 해제될지 모르지만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곧 결국은 민간 기업들이 온몸으로 안을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의 어떤 대한민국의 구조상 이런 황당한 짓을 저지른 정부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자신 없으면 그냥 빠져주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 글로벌 뭐 대기업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자기들 소송을 통해서 웬만큼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시대가 저는 다시 반지성의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르네상스라는 것도 사실은 이 종교적인 절대적인 부분들을 지성, 인간의 휴머니즘이 해결하고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종교가 오히려 바로 해가지고 정치라든가 사회를 다시 잡아먹으려고 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박수님 이게 반지성이면 그래도 예를 들어 욕망이나 욕구 또는 감각 이런 거라도 발달해야 되잖아요. 감각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생존 본능 같은 거고 감각 네. 중에 중요한 게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일종의 촉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예, 먹고 살기 위한.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지성은 알겠어.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면 촉이라도 발달해서 이게 대한민국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것도 없고요. 그냥 오로지 윤석열로 치면 부부, 뭐 그러니까 아주 협소한, 네.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볼모처럼 끌려가고 나머지는 그냥 선동당한 사람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술의 세계도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반지성은 어떻게 보면 좀 고상한 표현이고요. 네. 너무 이게 높게 봐준 것 같고요. 야만의 시대죠. 야만의 시대다. 법질서를 스스로 다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뭐 때려 부수자 뭐 하자 하면서 실제 폭동도 일어났고 그렇게 보면 이제 야만의 시대죠. 그들이 얘기하는 존 로크의 이제 사회계약론이나 이런 것들, 그럼 사회계약 이전의 시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시대를 또 실제 윤석열이 마지막 그 변론하는 걸 보면 그걸 일종의 강요 선전선동을 하고 있어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선전선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말만 그렇게 표현 안 했지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스스로들 일종의 카오스, 케이오스의 시대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차하면 다 때려엎고 극우들 똘똘 뭉친 극우를 갖고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거 아니냐. 결론은 야만의 시대가 됐다. 저도 이제 방송 출연을 해보잖아요. 해보면요. 보수 패널이라고 나오는 분들이요. 보수가 뭔지를 모르고 실제로 철학이 없어요. 그냥 당에서 주는 현안 외워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기 바빠요. 방어만요? 예, 방어만 하기 바빠요. 그 실제로 보면은 방송에 참 이런 이야기 하면 그런데 웬만하면 유튜브나 방송 좀 종편 보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 진영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만 가지고 오지 실제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이게 답이다. 어떻게 가는 것이 진보적이다.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국힘 계열의 패널들은 가끔 경청을 해보면 네. 똑같은 패턴이 기승전 이재명, 네네. 기승전 뭐 네. 민주당 요거를 계속 그거 이상 반복하더라고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요.
뭐 장해찬 이런 애들 들어보면은 저런 애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저런 애가 어떻게 최고위원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대다수가 그래요. 정신 건강에 좋게는 머리 별로 안 써도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보수의 가치 철학 말씀 주셨는데요. 가치 철학을 완전히 상실한 집단을 이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개미 줄 세워서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개미도요. 그 대왕개미가 가는 길 따라서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치 철학을 완전히 상실한 집단을 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미래, 지금 이제 이런 적폐를 다 일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극우 유튜버 좀 제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쪽에도 극소수입니다만 고인파리 유튜버들 안 보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네. 지금 그거의 실예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극우 유튜버 중에 100만 넘는 분이 지금 아침에 올려놓은 걸 보면 8대0 각하 해가지고 딱 올려져 있거든요. 물론 뭐 내용과 근거는 없습니다. 8대0 각하. 어떤 근거로 하는지. 그런 게 이제 엊그제부터 굉장히 심해졌죠. 뭐 4대4다, 5대3이다 하면서 각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기각이 쏙 들어가고요. 전부 각하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절차적으로 뭐뭐를 해서 석방이 됐단 말이죠. 내용에는 자신이 없는 내용에는 거예요. 아무 네. 자신도 없고 이제는 관심도 없는 수준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각하. 그러니 경북지사 같은 사람이 각하라고 부르면서 각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까지 나오죠. 경북지사가 윤석열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었어요. 합리적인 나름. 분이었는데 네. 지금 이 극우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여론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 각하라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도 이철우 씨는 처음에 각하라고 썼다가 페이스북에 그래서 각하 운동을 하자, 뭐 윤석열 각하 어쩌고 그러다가 2시간 만인가 지웠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참모 기능이 있을 테니까. 그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기각이면 그렇죠. 모르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고 아무거나 떠들면 되고, 사람들 극단적이어도 그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심리적인 어떤 상태. 8대0으로 헌재가 민주당 소위 내란 세력, 탄핵 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할 거야 라는 레피셜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군요. 또 보수 유튜브 보지 말라는 거에 또 사례를 들면, 그래도 그 중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패널이 있어요.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이현종 뭐 정도 됩니까? 뭐 그 정도 어벤져스? 되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뭐라 그러면 갑자기 이제 4월 18일까지 간다라는 주장을 또 계속하고 네. 있습니다. 물론 희망회로이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각하라는 주장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계속 각하라고 주장하면서 버팅기면서 끌고 가고 싶은, 그러면서 오로지 이제 3월 26일 이거에 이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자고요. 윤석열의 내란,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와 이재명 대표님의 이 재판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지, 원칙적으로. 그런데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으로 귀결을 시키면서 억지로 3월 26일 넘기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 퇴임하는 날짜까지 끌고 간다라는 게, 지금 오늘 아침에 한번 제가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주장이 흘러가거든요. 네. 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윤석열 탄핵 그 선고로 이야기로 나왔는데요. 언제쯤 이번 주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체로 목금 정도 보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20일, 21일 정도요. 네네. 네. 어제 이제 한겨레에서 처음으로 목, 금을 이렇게 못 박듯이 제목에 이제 달아서 할 수 있는 듯이 이제 나왔지만 아무도 근거는 없습니다. 네. 보수도 근거가 없고 진보도 근거는 없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18일을 내일을 넘기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논리적 문제점을. 자, 내일 이제 박성재 장관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이 기존까지 보시면 다 한 번에 변론이 다 종결됐습니다. 검사들, 네네네. 감사원장, 그리고 저 한덕수 등등을 다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동안 소극적으로 자료를 잘 안 냈고 해서 한 번에 끝났잖아요. 검사들 할 때 검찰에서 자료를 협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내일부터 열심히 협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의 신청도 와장창 하고요. 네. 많이 하면서 변론기를 2번, 3번 더 하자고 덤비면요. 그러면 내일 딱 이게 시작되는 순간, 오늘 만약에 날짜 지정에 대한 공지를 안 할 경우에 극우 포함해서 보수 언론,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곳들에서 일제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박성재 6번이거든요. 번호로 보면. 네네네. 2024 헌나 6입니다. 네네. 7이 조지호입니다. 네네. 윤이 8입니다. 네네. 한덕수가 9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변론까지 다 마치고 요거 선고까지 하고 해라라고 논리적으로 덤빌 수가 있어요. 이게 네네. 원래는 논리가 아닌데 논리가 돼버렸습니다. 아, 왜?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텝이 꼬이는 게 헌재가 뭐가 있냐면요. 정영식 주심이 이런 말을 했죠. 윤 내란 우두머리건을 최우선으로 한다 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 헌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윤 거를 먼저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그들이 바로 뭐라고 또 대받아칩니까? 그럼 2, 3, 4, 5는 왜 했어요? 지금 이게 꼬인 게 뭐냐면 2, 3, 4, 5를 해놓고 한덕수 부분에 대한 그 문제점, 자꾸 절차적, 각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2, 3, 4, 5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끝냈어야 되는데 엉뚱한 변수들이 계속 생기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마저 지정을 못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걸고 나올 가능성이 뭐 99.9죠. 거기에 헌재가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그랬을 때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2, 3, 4, 5를 왜 했는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최소한 오늘 날짜까지는 지정을 해야 된다, 헌재가. 목요일을 하든 금요일 하든 그렇지 않았을 때 그 논리 모순에서 또 시달린다. 그러면 그 뒤로는요, 헌재 스스로 언제 잡을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박성재 거를 2번 변론할지 3번 변론할지 어떻게 합니까? 네. 조지호 거까지 하자고 또 덤빌 텐데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날짜는 지정을 해야만 한다. 네. 자, 날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이게 우리 작가님 뇌피셜인 것 같은데, 보수 원로급 중에서 헌법재판 중 한 명이 각하 결론을 내리고 평의에서 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길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썰입니다. 그런 얘기 흘러나오죠, 조금씩. 근데 네네. 뭐 전혀 근거가 없고요. 뭐 네네. 땡땡땡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정영식 아닌 사람 그러는데 그 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볼 건 헌법재판소가 이전의 대통령 탄핵과 달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박근혜 때 탄핵 심판하고 조금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건 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평면적 비교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건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탄핵 심판을 인용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게 안 된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결론을 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이라도 최소한 일정이라도 공개해야 됩니다. 이게 뭐 헌법재판이라는 게 무슨 물론 헌법 절차를 밟아가는 건데 아주 비밀스럽고 뭐 아주 대단하고 아주 뭐 금지 옥엽 이렇게 뭐 불명 꺼질세라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하면 공무원들은 그걸 밝힐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중에라도 뭐 언제 할 거다 또는 뭐 대체로 이런 상황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 이번 주 못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할 거다라든지 뭐 수요일 날 한다, 목요일 날 한다, 금요일 날 한다라고 일정을 밝혀야 된다. 이걸 안 하는 건 이건 직무유기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헌재의 이제 편제를 보면요, 편제 정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헌재도 작은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그다음에 재판관이 지금 8분이죠. 소위 말하는 헌재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관 이 60여 명입니다. 다 판사들이죠, 그분들도. 판사 다 같은 사람, 기본적으로 네. 법조인입니다. 다. 네. 그게 60여 명이나 되는데 지금 단 한마디도 정확하게 흘러나오는 말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헌재로서는 그런 보안 유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철저히 잘 하고 있다. 우리는 답답해서 죽지만 네. 헌재 입장으로 보면 괜히 말이 한마디라도 잘못 나갔다가 큰일 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런 분들 존재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 이름 잘 모르죠. 안 나오죠. 그렇죠. 대변인 가끔 나와서 몇 마디 하죠. 네네. 네. 그러면 지금 헌재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브리핑도 안 할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 한두 마디를 하면 법조인뿐만 아니라 저 같은 잘 모르는 놈도 그 한두 마디 말을 가지고 단초를 갖고 네네네. 충분히 그 결론을 유추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입을 다물은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날짜로 보면 이제 분명히 답을 해야만 한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뇌피셜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뇌피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복수로 나름 그들은 보안이 네네네. 잘 유지가 네. 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딱딱 떠올리는 그 사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분명한 것은 이분도 기각을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대 0인 거죠. 그 전체적인 의견으로 갔을 때는 그 8대 0인 거는 틀림이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각하를 주장하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 평의를 할 때 코멘트를 하지 않는 거죠. 코멘트를 하지 않으면 이걸 당해낼 재간이 없죠. 서로 의견을 콘클라베 방식으로 이제 의견 조율을 한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 의견을 내지 않고 그대로 그 의견을 고수하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시간이 좀 지연되는데 이 틈바구니를 계속해서 파고드는 게 그리고 변호인단, 극우 세력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파고들면서 각하 의견이 많아졌다라고 이제 여론 선동도 하고 그들의 결집을 유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적으로 보면 기각이라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적 절차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단 하나의 꼬투리도 안 잡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요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 거의 다 왔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저기 사실 평론가님도 법 쪽에 많이 아시잖아요. 네, 네. 아시는데 이게 성향을 뭐 진보, 중도, 보수 분리 이게 자체가 좀 네. 일단 큰 가닥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박근혜 때 네네. 윤석열보다 범죄 혐의랄까 탄핵 혐의가 적은데도 탄핵이 됐잖아요. 네네. 그때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십시오. 그때도 8명인데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과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이를테면 국민의힘 정부에서 통제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야당 목 헌법재판관, 뭐 김희수 재판관 정도 빼고는 다 여당 몫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지 한 3년 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법원 출신도 지금 대법원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때 임명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도 그렇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이를테면 윤석열에 가까운 사람보다 윤석열에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근데 이런 식의 분석, 이렇게 따지고 누구는 진보고 누구는 보수고 누구는 중도라는 게 사실 되게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보셨잖아요. 8대 0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논리적 귀결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두 번째는 등장인물들이 보면요, 다 한국 사회는 그러면서 되게 좁은 사회입니다. 네. 하나 건너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사람들도 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요, 동생이 있고 형이 있고 언니가 있고 뭐 다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연수원 동기들도 있고 뭐 쭉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도 파고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죠. 한 다리 그러니까 건너면 다 연결될 거예요. 아마. 다 연결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더 봉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정말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진보 쪽이나 보수 쪽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얘기가 흘러나오는 순간 엉망진창이 될 수 있고, 또 서부지원 폭동 사태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선거하냐는 얘기는 해야 된다. 이게 근데 죄수의 딜레마 비슷한 상황이라는 네. 게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린 잘 모르는데 윤석열 쪽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나는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의원들이 전체 단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냐. 이제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네네네. 그런 상황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도 법조인 출신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57명인가 그렇더라고. 아니 저도 하여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의 누구, 잘 아는 사람의 뭐 누구 이런 관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근데 뭐 민주당 전체로 보면 그런 관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극단적인 세력에 대한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안에 유의하는 것 같고, 만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헌법재판소 공보관 같은 경우도 요새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안 하죠. 네네. 아니 네네. 공보 활동도 안 해요. 네.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을 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더 불안하죠. 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보수 진영 유튜버 중에서 실명으로 정땡땡 재판관을 언급을 하면서 정영직 재판관. 아니요, 그 진보 진영에 있다고 하는 여성분, 네네네네. 정땡땡 재판관을 네네네. 실명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 남편분과
이 지금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의 김희수 소추 대리인단 대표 등등과 어떻게 친하다 같은 로펌이다 등등을 마구 언급하면서 실명으로요 언급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다. 그러면서 아니, 자기들이 이제 더 불안해한 듯한 아까 그 남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남편이라는 사람 저 잘 알아요. 네. 근데 같은 로펌 아니고요. 이 사람 공익적으로 네. 그 내내 변호사 활동을 공익 활동을 했던 네. 사람이에요. 그 공익 활동이면 공익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인의 이사회 구성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김희수 변호사였던 적이 있고 뭐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 민변 활동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또 동기들도 있고 네. 그다음 유명한 학연이 있잖아요. 그 남편은 청문회 때도 나온 충암고등학교 네. 나왔거든요. 네, 네, 그거 네. 구태사트력이네요. 뭐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그 신문에서 하나 단편적인 네. 거 실제로 등장인물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런 거 검색해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여튼 빨리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일정을 설명드려야 된다는 거 재차 강조하고 중요한 건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8대 0 100% 인용은 뭐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절대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 이제 헛다리를 짚으면서 굉장히 불안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지금 구독자분들이라든지 민주 시민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비상계엄 내란은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두환 어쨌든 기존 체제를 둘러엎는 쿠데타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의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였다는 점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친위 쿠데타라는 뜻은 뒤집어 보면 사전 준비 단계가 길었잖아요. 물론 소수 몇 명이 시시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뒤집어서 보면 검찰, 경찰, 군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 요소에 엄청나게 많은 세력이 특히 그날 뭐 국무회에 갔던 사람들 포함해서 행정부까지 굉장히 깊숙이 이 친위 쿠데타 내란과 관련된 자들이 많다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걸 지연시키거나 감추고자 하는 본능이 어마어마하게 세다. 조직적이고 대량의 사람들이 그럼요. 감추려고 한다 진실을. 예, 또 한 가지는 이 기득권들이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윤과 김을 보세요.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뭐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다. 즉 우리가 이들을 탄핵 파면시키고자 결집하는 그 힘과요. 그들이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여차하면 바로 죽는다라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힘과 어느 게 강할까? 저희도 뜻을 모으고 결집을 하고 있지만 그 사생결단으로 몸부림치는 그들의 노력과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이 절대로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서부 됩니다. 영화에서의 선한 보안관보다는 네. 악당이 더 악착같이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느냐 파면되느냐에 따라 죽는 사람들이 달라요. 윤석열이 파면되면 네. 내란 일당이 죽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개인적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나라 망하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개인이 죽고 개인이 망하는 건 그 다음 일이거든요. 그렇죠. 나라가 1차원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거는 덜하죠. 그렇죠. 예. 오죠. 막 오고 스트레스 오고 나라 망해가는 게 보이는데 뭐 이를테면 1년 동안 망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여전히 8대 0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있고 뭐 극우 세력의 내피셜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계엄이란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이 대통령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적어요. 법률적으로 이론의 여지도 별로 없는 분명한 사안입니다. 핵심은 야당이 탄핵을 뭐 남발하고 예산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걸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을 벌였다라는 건데 그러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확인이 법률적으로 어려울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진보 진영의 이야기가 아니라 법조계 일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8대 0 얘기가 나오는 건 달리 선택할 게 별로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인지라 극단적으로 뭐 헌법재판관들도 갑자기 중국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서부지원처럼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사태에 대한 염려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보다 치밀하게 그리고 꼬투리 잡히지 않아야 된다.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8대0에 대한 건 뭐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는 매사를 승과 패로 재단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통 밑에서 본 유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뭐 어떤 사유든 각하가 됐든 기각이 됐든 살아서 돌려보낸다 하면 자기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겼다는 그 승리감에 도취돼서 깽가리치고 제2, 제3의 비상기업 안 한다는 보장이 1도 없어요. 그것을 헌법 수의 최고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모르느냐? 당연히 알죠. 그러면 다시 제2, 제3의 내란을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괜찮냐? 기각을 해줬으니까 괜찮냐? 예를 들어 말토시 중에 이상한 토시라도 전제가 달려있으면서 기각을 한 사람이 있다? 그들도 수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가치, 질서를 수호한다는 그 기본 원칙으로 보면 뭐 당연히 8대0 맞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현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의 저거 뭐랍니까 술 중독되는 거, 네. 뭐 이런 것들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럼 아니 당연히 그건 업무를 못 하죠. 알코올 네, 중독이 업무로 알코올 어떻게 중독이면 합니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임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또 궁금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대통령 VVIP 김건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석방 후 일주일 정도 지났죠. 그 사이에 굉장히 조용하죠. 조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애 키워본 분들 다 알지만 아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거나 아프거나. 좀 있다가 와장창 쿵쾅 네네네. 뭐가 막 장난감이 널브러지고 막 난리 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물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 바쁘게 위로는 우아하게 조용하게 있지만 밑으로는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체포 구속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득권, 법조 카르텔 등등과 맞물리면서 헌재 재판관들까지도 엄청난 컨택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아크로비스타 때부터 지금 한남동까지 가장 비교적 최근까지 아주 자주 김건희와 함께한 분이 있어요. 지금 제 말을 들으면 바로 한남동에서 금방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대충 짐작이 됩니다만. 네. 그분이 이제 그 김건희의 심리 추이를 아주 유심히 많이 보고 한 얘기들이 있어요. 당선되기 전에는 굉장히 자신감 뿜뿜, 대선을 거치면서 당선된 다음에는 완벽히 이제 오만 모드. 내가 한 게 모든 게 됐어.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되고 대통령까지도 됐어. 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그 뒤에 이제 엄청나게 오만 모드로 갔다가 점점 작년 초부터는 윤석열이 이 탄핵 내란을 음모한 게 한 3월쯤 된다는 거잖아요. 보도상으로 보면. 근데 4월경부터 김건희도 굉장히 이상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9월쯤 갔을 때는요. 윤석열과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1시간 얘기하면 59분 혼자 얘기하고 계속 자랑질을 하고 그에 대해서 잘 안 들어주고 어떤 약간의 뭐 이견이라도 나오면 짜증을 내고 이런 게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거슬러 가보면 2023년 그 자승스님 입적할 즈음부터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심리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월쯤에는 이거 잘못하다가 이상한 일 하겠는데 라고 생각돼서 그 뒤로부터 잘 이제 접촉을 안 하고 안 갔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최근에도 굉장히 그런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 밑에 비서진들도 닥달을 한다는 겁니다. 유모, 정모, 언론에 나와 있는 실명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벽에도 뭐를 알아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고충을 또 다른 지인, 경호처 있는 지인에게 털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뭐 그 당연한 겁니다. 그건 대외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네네. 윤석열, 김건희가요. 정상적인 판단 못 할 거고 이제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를테면 대통령이었던 자는 그래도 직무정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보 보고라도 받잖아요. 네. 경찰에서. 근데 지금도 느낌은 받고 있을 것 아니요, 같아요. 안 줍니다. 안 줍니까? 왜냐하면 최상목이 옆에서 찔러주지 않을까요? 아니 경찰청 그 친구들이 빼꼼이가 돼가지고 네. 왜냐면 주는 순간 죽게 되거든요. 자기가. 네네네. 그리고 그 보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보 보고 같은 걸 안 줘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이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그 이전과 이유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두 부부가 계속 열심히 전화질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하는데 받는 사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잘 안 받아주겠죠. 느껴지죠. 아니 받긴 받더라도 아유 뭐 그럼요, 아유 뭐 이러면서 무성의한 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네네. 그다음에 예전에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휘두를 때는 자기가 전화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탁 나타나잖아요. 네네. 예? 무슨 자기가 장관도 바꿀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결과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직무정지된 대통령은 대통령이 허울 뿐이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특히 헌법재판소에 가닿지 않는 거예요. 겨우 성공한 게 구속 취소라는 아주 잔머리 정도지만 그것도 본질에서 성공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발버둥 치긴 하지만 시원한 답은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저는 지금의 침묵 상태가 뭐 의도된 게 아니라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양권 씨하고 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자마자. 그래서 당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라는 근사한 얘기도 했다는데, 권성동이나 권영세 같은 사람들이 뭘 얘기를 했을까요? 고생 많았다라는 얘기도 했겠지만 또 하나는 좀 조용히 있는 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일을 풀어가는데 근데 말을 못 했겠죠. 라는 얘기를 권영세는 하지 않았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거예요. 아, 네. 지금 저는 그런 그래, 추정이었는데 이제 더 정확하실 테니까. 권성동, 권영세와 윤석열 부부와는 네.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는 이야기는 주고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냥 형식적인 거칠의 인사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용히 있는 것은 결코 조용히 있지 않다. 물밑에서 네네.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걸로 그건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히 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체로 다 맞는 말씀이지만 이제 몇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어제 이제 한겨레 뉴스를 보신 분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 사실은 이제 별로 조명을 아직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사 알박기 그리고 인사 증거인멸 알박기는. 문제를 아주 강하게 제기를 지금 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윤석열 체포 당시에 그 저항하는 것을 반대했던 간부를 해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인사 알박기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해부한다는 거를 이미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민주당 등등 국회에서 저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계속 제가 메시지를 강하게 냈던 것인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경호처 간부 뭐 총을 들고 뭐를 해도 좋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비아폰 서버를 증거인멸해라 이런 것들을 막았던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선봉에 있었던 간부가 어제 해임 결정이 났다고 네. 한겨레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뭐 네. 누군지 실명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선봉에 섰던 간부를 처벌하면 어떻습니까? 해임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파면, 해임. 네. 파면이 가장 높은 단계, 해임이 그 다음 단계로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네네네. 공무원직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는 중징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를 통한 그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야, 증거인멸 너희들 하라고 그랬을 때 꼼짝 마. 이게 이제 심리적 위하, 네. 위협이 가해지는 거죠, 상당히. 그 다음에 이제 정보에 있어서 지난 2주 전에 경무관 인사가 있었고 총경 인사가 있었죠. 30명의 경무관, 108명의 총경 인사가 있을 때 핵심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백혜룡 경정 마약건 막으면서 그 유명해지신 김찬수라는 총경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다 경무관 진급을 왕복마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야, 기가 찹니다. 그러면서 바로 보직 인사가 있었어요. 그 보직 인사에서 다 요직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광훈 수사하던 그 총경. 네네. 이분을 지금 그 이연재 총경입니다. 이분을 인천으로 지금 보내버렸죠. 인천으로 보냈습니다. 형사과장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이제 인사 조치를 통해서 위협을 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보 보고 아까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들의 음덕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요직에 배치되고 승진을 했습니다.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죠. 이러면서 지금 상당수의, 제가 여기 지금 적어온 인사만 해도 한 20여 개의 핵심 그 보직들이 쭉 이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그에 가담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좋은 데를 갔고,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계엄 당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받는 영등포 경찰서, 네네.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영등포 경찰서가 서장이 중앙경찰학교 학생과장으로 갔어요. 기타 과장들 승진 한 명도 못 한직으로 했어요. 갔네. 네,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조치와 이런 것들이 자 내라는 또 비상계엄의 그 효과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네, 그럼요. 라고 보시면 여전히 부의제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최상목이 경제관료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건 행안부 쪽이잖아요. 네. 불가침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모르죠, 본인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인사가 된 것을 보면은 친윤이냐 친윤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 경찰 인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이 최상목이 아니라 누가 다른 네, 사람이 네. 인사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건 되게 쉬운 문법인데요. 그 윤석열 정권에서 초기에 했던 게 뭐냐면 행안부의 경찰국을 경찰국장을 설치하는 넣었죠. 겁니다. 네. 경찰국장 출신들이 지금 경찰청을 다 좌지우지하고 네, 네. 있어요.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경찰국장 출신이고요. 지금 서울경찰청장이 된 사람도 경찰국장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행안부를 통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이야목의 비서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의 뭐 복심 뭐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게 경찰 인사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유치하게 진행되는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한 사람도 총경 승진하고 성비위 성매매 업소에서 단속 걸린 사람도 총경 승진하고 그 다음에 이철규 아들 마약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지금 포함되고 있는 상황 정말 개판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사는 탄핵 인용되고요. 정권만 바뀌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또 하나 경호처 간부의 해임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긴 합니다만 전 이걸 발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해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해임을 당한 거냐면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거스르면 안 된다. 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합리적인 얘기, 법의 지배에 따른 이야기,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무슨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회의 때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핵심이 네. 그렇죠? 뭐 비하인드는 제가 이제 당사자가 동의하면 다음에 밝히겠습니다. 네, 네, 네. 더 깊은 비하인드가 아, 있는데요. 네, 네. 굉장히 억울한 비하인드.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네. 누구 뭐 아구창을 돌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합법적으로 말씀하시고 합법적으로 행동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행정수송 가면 100% 살아 돌아오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정권 바뀌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경호처장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다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마지막 발악을 치면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탄핵 인용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순간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다. 이들이 이 탄핵 내란에 따른 탄핵 와중에도 얼마나 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일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눈에 띄는 거는 일선 경찰서죠.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얼마나 지금도 무도하게 자기들이 장악을 하고 이 실체적 진실을 지연시키거나 감추려고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월 7일 날 인사를 했는데요. 현재 피의자로 돼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네. 경찰에서 가장 현재 요직이 어디입니까? 용산이죠. 네. 대통령실이 있는 한남동과 용산. 그 다음에 강남서, 영등포서, 국회가 있는 영등포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마포, 남대문. 뭐 종로 뭐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경찰서장들이 현재 다 피의자입니다. 아하. 네. 하하, 참 기가 차네. 네. 핵심 조직에다가 지금 현재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박아버렸군요. 이건 아예 도표로 해서 뉴스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론조사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MBS 조사입니다. MBS 조사가 이제 지표 조사를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의 이제 중도층들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갤럽이라든가 또 MBS 조사 보면은 중도층에서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정말 국민의 뜻인 거죠. 진영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뭐 네. 이 당 저 당 뭐 적당히 좋고 적당히 싫고 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을 집에 보내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그 중에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여론조사는 갤럽이었는데 네네네. 6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그 중에 네. 가장 많은 신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였습니다. 50% 네. 이상, 53%였고요. 가장 낮은 게 검찰이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신뢰가 26%인데 그렇게 되면
검찰과 헌법재판소의 신뢰도 격차가 33%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국민들이 굉장히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적인 분들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검찰에 대한 전체 신뢰보다 많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30%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뭐 승복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도 있고, 특히 윤석열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8대 0으로 기각되는 거 말고는 다 승복 안 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미 판단들을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지금 신뢰를 좀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기관이 50% 이상 신뢰받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공기관 좀 불신하잖아요. 그럼요. 다 절반 이하인데도 헌재만 유독 53%의 신뢰를 받고 있고, 헌재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극우 세력이. 그런데도 불신 의견이 38%밖에 안 된다는 건 의미 있는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야만의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그들이 의도하는 계몽을 당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아무리 이제 중도가 사안에 따라서 스윙 보팅을 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정확히 보고 있다. 특히 대검에서 정말 사유를 알 수 없는, 뭐 저희는 알고 있지만 사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논리로도 설득이 안 되는 것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 뭐 정말 탈옥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석방, 이런 석연찮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중도층은 더 분노하고 오히려 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혹시 지금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 여론조사 이 그래프 띄울 수 있나, 이거 보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꾸준히 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뭐 박스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문수 2위도 이제 꾸준히 이어지는 현상이고요.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홍 시장은 뭐 제가 보니까 홍 시장과 오세훈 그 시장에 아주 재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 측, 남상권 변호사 등등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을 집중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주에 보면 떨어져요. 아, 시장이 공격을 약간 하니까 올라가고. 명태균 쪽에서. 그들도 그 얼마 안 되는 지지율이지만 박스권 안에서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을 공격하면 어떤 언급을 하면 홍 시장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네. 그 미세한 차이에서 둘이 왔다 갔다 서로 까먹고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저 한동훈 씨인데 출판 기념회를 하고 지금 어제 오늘의 행보를 한번 보세요. 오늘 한동훈 씨가 공개한 일정을 보면 완전히 대선 행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지지율에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게 이제 그들이 왜 몰락해 가는가, 보수 진영이 어떤 방식으로 몰락해 가는가를 정확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 씨 책은 잘 팔린대요. 책은 잘 팔리는데 왜 지지율은 안 오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출판 시장이 옛날하고 달라요. 네. 그러니까 출판 시장 자체가 불황이기 때문에 팬클럽이 조금만 움직여도 베스트셀러 만들어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고요. 우리가 네. 노벨 문학상 이 대호재에도 불구하고 출판 시장이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 내란 사태 때문에 그랬긴 했지만 그래서 별로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화도 지금 역대급 불황이잖아요. 지금 이런 시국에서 누가 영화 보러 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 진짜 미키 17 같은 거 뭐 역작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데 보통 같으면 1000만 넘었을 텐데 지금 200만 넘어가지고 계속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키 17이 뭐 부동의 개봉이 부동이 1위예요 지금. 그러면 성적은 어떠냐? 200만이거든요. 출판이 그런 상황이어서. 한동훈 책이 뭐 1등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요. 이거는 왜 금방 엎어지냐면 이제 정말 내란이 딱 극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면이 딱 인용이 되면 책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책을 쫙 쏟아내거든요. 네네. 이재명 대표 책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책을 안 냈잖아요. 혼자서 좀 먼저 내가지고 시장 선점 효과를 보여주는 것도 그 정도고, 그것도 그나마 팬클럽이 좀 움직인 거기 때문에 평가할 만한 건 못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주자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저는 전혀 변동 없다고 보고요. 일각에서 말하는 김건희 출마설 이런 부분 이제 재밌게 그냥 농담으로 보자면 그건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아니 근데 김건희가 국민의힘에서는 설마 안 받아주겠죠? 네, 그렇겠죠. 무소속이나 뭐 따로 정당을 만들어서 나올 정광훈 씨랑 만들어 나올지 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한동훈 같은 경우에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책을 내면서 엄청나게 움직였잖아요. 지금 전국을 북 콘서트 형식으로 이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도 일체 미동도 없잖아요. 사실상. 네. 그게 이제 이들의 몰락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이 짧은 기간에 제가 단언컨대 김문수 씨가 건강상 문제로 못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건 당연히 김문수다라고 하는 게 룰과 시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과는 변화가 없다. 뭐 조중동에서 오세훈 씨를 선호한다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 룰을 바꿀 수가 없고 이 시간을 뒤엎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은 재밌게도 또 한동훈, 오세훈은 서로 카니발라이제이션, 셀프 카니발라이제이션이죠. 제살 깎아먹기로 누가 조금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관계에 있고 김문수 씨는 오히려 그런 거에서 독자적으로 해방돼 있는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윤희 어떤 결정이 나고 극우가 더 결집하겠죠. 거기에 후계를 누구로 하자라고 이제 어떤 의사 직간접으로 나오는 순간 완전히 이제 그 게임이 끝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한동훈과 오세훈은 국민의힘이 지금 중도 보수의 영역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거기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네요. 시장이 이 존재하지 않네요. 짧은 시간에 중도 외연 확장을 이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가 네. 재밌게 저희가 중도 외연 확장의 그 빈 공간을 이미 저희가 확보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냥 말로 우리가 우클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속세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땅을 점령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중도 외연 확장할 가능성은 더 적어졌죠. 네. 그러니까 보통 중도 외연 확장은 위기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망한다. 이대로는 우리가 당의 꼴을 갖출 수 없다. 이럴 때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초유의 극단적 위기 사태거든요. 네. 대통령이 구속되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와 이렇게 안 가는 건 이게 최소한의 상식적 지도력, 상식적 리더십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는 개판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 있을지 게다가 우리가 쭉 관찰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이걸 극복할 가능성도 없는 네, 폭망구도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윤석열이 누구를 밀지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윤석열이 오세훈을 밀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김건희는 오세훈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 없습니까, 안 지금 알려졌는지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에 두 부부가 가서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 네네. 제가 정확히 네네네. 들은 얘기고 그럴 정도로 이제 서로 친밀도를 강화해 왔는데 체포 구속 그 단계에서 한남동에 갔던 그 원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인물평을 쭉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1순위가 이제 김문수였고 네. 2순위로 그래도 여러 이제 하자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가는 중에 원희룡이었습니다. 오세훈에 대해서는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아주 그 기회주의자. 네네. 나를 탄핵 찬성한 사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오세훈이 됐을 때 나를 바로 사면 복권한다 이런 보장이 절대 안 없다. 해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면 복권에 대해 개런티할 사람을 순서로 역으로 꼽아봐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김문수 원희룡인데 현실적으로 김문수가 덜합하지 않는 한 김문수 쪽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미 이 지형이 10%대 그리고 보수 자체로 했을 때는 뭐 20몇 프로 이상 나오는 게 굳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네. 갑자기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자, 신천지 이야기 마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신천지가 윤석열과 유착이 있었다라는 의혹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도 신천지가 코로나 발언지다고 했을 때도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뭐 나름 이유가 있었겠죠. 신천지가 대선에 개입했던 거는 엄연한 사실인 것 같은데 신천지 그 우두머리가 이만인가 그렇잖아요. 네네. 나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이 의지를 아주 단호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의지는 뭐냐면 코로나 때 이만희 본부가 있던 곳이 경기도 관내였는데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주 다부지게 쳐들어갔죠. 대응을 했습니다. 이때 한 맺힌 거, 이때 앙심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앞길에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라. 그래서 첫 번째 대목은 민주당 당내 경선 때 상당히 움직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 경선에서 네.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버립니다. 네, 훅 올라오죠. 네네. 그때 이제 신천지 개입설이 있는 거고요. 네. 이건 정말 수사가 아니면은 밝힐 수 없는 건데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알 수 없는 이상한 조직적인 힘, 분석되지 네. 않는 힘, 신천지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두 번째 이제 대선 개입이죠. 그 둘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런 그 사교 집단, 뭐 사입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전광훈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또 뭐 JMS인가 뭐 이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 지배력을 가지면서 정치에 개입했을 때 우리 정치가 얼마나 엉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니 유럽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기본 중에 기본이 정교 분리 아닙니까? 네, 네. 정치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가 정치와 일체됐을 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걸 역사적 교훈으로 많이 느꼈던 거 아닙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전쟁을 하더라도 막 100년 전쟁, 50년 전쟁 이런 걸 다 겪으면서 정교 분리를 하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건데 정교 분리의 대원칙을 어긴다, 깨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명백한 헌법 파괴 세력이고요. 이건 실정법 위반도 많기 때문에 다음 정권 때 정치보복 차원 말고 이건 내란 극복의 차원에서 수사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신천지 개입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물론 저도 이제 이 설을 종합하는 거지만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설 몇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선 한복판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파트를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종합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우선 그 국민의힘 당시에 이제 당사와 대합빌딩, 여의도에 있는 대합빌딩이 이제 본부였습니다. 거기에서 7, 8, 9, 10, 11층을 썼습니다. 선거 캠프에.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7층에서 혹시 신천지를 관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굉장히 세게 설이 돌았습니다. 여러 취재 기자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런 썰들이 세게 나오게 됐느냐? 한번 예선전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고 2021년 9월 15일경에 12명에서 8명으로 추려져서 당원 명부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때 당원 명부가 약 38만 명이었습니다. 네. 2021년 10월 15일경 4명으로 추리는 예선전을 할 때 배포된 당원 명부가 57만이었습니다. 어허, 소위 4만 명태균 15만이 씨한테 넘었네. 그렇죠. 20만 19만 정도가 19만 이제 한 달 사이에 늘었죠. 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38만 명의 당원은 뭡니까? 옛날로 거슬러 가면 자유당, 공화당 이렇게 하면서 그 뿌리로 쭉 와서 민정당 쭉 와서 왔던 켜켜이 쌓여 있는 당원인 거잖아요. 이 국민의힘이라는 게. 네. 그랬는데 38만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57만으로 늘었습니다. 네. 물론 룰을 바꾼 게 있어요. 보통 당비를 민주당은 3개월인데 한 달로 바꿨죠. 그렇죠. 이제 민주당은 6개월 이전에 당비 완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땡겨준 측면은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달 만에 20만 가까이가 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집단적으로 특정 종교가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아주 강한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그럼 그 집단이 그런 오해를 사게 됐느냐? 많이 이제 잊으셨겠지만 건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만희 씨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영매니까, 영매라는 게 뭐예요? 영의 총매. 그렇죠. 영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해줘라라는 얘기를 건진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평화자 들어가는 각종 협의회 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에 이분들이 많이 관련돼 있다라는 게 많은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블로그나 글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들도 영매다라는 걸로 어느 정도 관대하고 실제 처벌은 짧게 받았잖아요. 네네. 압수수색하고 이러면 요란스럽게 했지만 그렇게 되면서 단기에 집중적으로 당원들이 들어오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 당사 7층에서 집중 관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뒤에 지금 이제 이땡땡이라는 분이 근우회라고 하는 오래된 그 단체 회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N1번방부터 N120번방까지의 수도 없는 단톡방이 있었죠. 네. 그 단톡방에서 그런 악마화에 대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자들이 있고 이걸 퍼나르는 퍼날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돼 있었던 것이 혹시 그들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제기가 돼 있습니다. 이미 언론들에 많이 나와 있는 사항들. 네. 근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단 한 가지를 어떤 힌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벌써 한 4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종합적인 걸 가지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종의 크로스체크 되듯이 나오는 걸 보면 상당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근데 이게 이번 대선이 조기에 그럼요. 이루어지더라도 막을 방법이 심통치 않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선을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습니다. 국민 경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도 200만 명 이상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했던 논리가 숫자가 많아지면은 큰 강물은 약간의 오물이 들어오더라도 다 희석되고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게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당원민주주의라는 것과 정당의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뭐 대선이란 판이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를 담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고충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만희든 뭐 하여튼 신천지든 이번에도 당연히 개입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목적은 이재명 죽이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뭐 분탕질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네. 이런 분탕질도 이젠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좋은 사례를 보여줬죠. 한 달 만에 20만 명을 네, 뭐 급증한 건 문턱을 낮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탕질할 가능성이 높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문턱을 낮추지 않고 좀 더 간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금 일부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민주당 계속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습니다. 대선은. 네, 근데 그것도 뭐 감옥에 계신 분도 그 얘기를 하고 뭐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네. 다른 당에 계신 분들도. 그런데 글쎄 저는 정말 뭐 물론 이제 그게 내란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앞지르고 서둘렀다는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실제로 내란을 제대로 종식하는 데 관심이 가 있거나 새로운 민주국가를 만드는 데 관심이 가 있는 것보다는 큰 판이 벌려졌으니까 이 판에서 내가 그래도 명함을 좀 내밀기에 적당한 구도가 뭐냐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선적이고 정파적 또는 매우 그 협소한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문제에 그렇게 많이 귀 기울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대선이라는 건 어느 정당이 공개적으로 추천한 후보를 선택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당 당원들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그게 이제 책임 정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땐 이 사람이 후보다. 국민 여러분 좀 뽑아주십시오. 당원들이 대선 때 뭐 할 겁니까? 그냥 앉아서 구경해요? 그게 아니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설득하고 뭐 선거운동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국민들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을 모셔왔으니 좋은 사람을 길러냈으니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이런 정치가 돼야 되지. 좀 다른 건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아직 이제 5일장이 3일장으로 땡겨져서 뭐 시골 가면 4일, 9일 이런 식으로 5일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3일장으로 땡겨진다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안 됐죠. 네. 그런데 좌판에 내 위치가 뭐 어디다 목 좋은 사거리에 내 좌판을 깔게 해달라든지 이런 식의 황당한 룰부터 주장하는 게 정말 그거는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되고 충분히 5일장이 3일장으로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해도 그랬을 때 주장해도 늦지 않는 것이지 지금 국민적 총합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어떤 발언이나 또는 그런 방식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한 이런 것들 주장하는 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는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을 해주셨고요. 당내 문제의 숱한 과제들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작전 타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